네, 여섯 번째 키워드는 Your Daily Sporty Life라고 해서 오늘 하루도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운동 붐이 일고 있어요. 요즘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트렌드가 단순히 활동 영역 자체로 그치지 않고 패션 인증샷이나 챌린지로 이루어지면서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개인의 성장까지 이루고 있다는 점인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서 운동하는 홈트족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홈트 방법을 알려주는 컨텐츠들도 굉장히 많이 부쩍 증가했고요. 최근에는 Z세대가 홈트 컨텐츠의 주 소비층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홈트 성패가 MZ세대에 달려있다는 전망인데요. MZ세대들은 유튜브에서 취향에 맞는 홈트 영상을 즐겨본다라고도 합니다. 온라인 소통에 익숙한 세대인 만큼 혼자서 그냥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즐긴다라는 의미인데요. 대세에 따라서 국내의 홈트 관련 시장들도 지속적으로 성장 중입니다. 이런 요즘 운동인 특징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운동의 특징을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경험의 확장. 여러 가지를 해본다는 거예요. 하나를 꾸준하게 오랫동안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보고 거기에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경험을 중요시한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의 예로서는 수평적 확장과 수직적 확장이라고 하는데 늘 하던 운동과 다양한 액티비티를 결합했던 수직적인 확장도 있고요. 다른 연령대의 전염물로 여겨졌던 운동에 도전하는 수평적인 확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아의 확장이라는 건데요. 운동은 본래 단련을 목적으로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행위를 가리키지만 요즘 사람들은 운동을 통해서 단련 이상의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운동의 모든 과정에서 인증을 하고 기록을 하고 성취를 하고자 남기는 것인데요. 요즘 운동의 특징은 자아의 확장이라는 부분입니다. 운동을 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즐기는 과정에서 나를 표현하고 나의 신념을 나타낸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요즘 힙한 운동이라는 부분의 핵심은 어떤 종목이냐가 아니라 즐기는 이의 자아에 확장을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움직이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힙하다라고 해시태그를 붙일 수 없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는 관계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넓힌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운동을 혼자 하고 싶지는 않지만 깊은 관계는 조금 부담스럽고 같이 뛰면서 즐길 수 있는 페이스메이커는 필요하지만 거리는 유지하고 싶은 따로 또 같이 운동을 즐기는 새로운 운동 방식이 등장을 했다라는 부분에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트렌드로 가장 패션 쪽에서 유념해야 될 부분은 애슬레저룩이라는 부분이에요. 대부분 재택근무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외부 활동들이 줄어들면서 집에서나 편안하게 레저까지 같이 결합돼서 입을 수 있는 편안함, 그러면서 가벼운 스타일로 연출하는 룩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고 있으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는 룰루레몬이라는 브랜드를 볼 수 있는데요.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아마 시가총액은 애플을 초월하는 단가의 총액액으로 굉장히 급성장하는 브랜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운동을 하면서도 본인들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웨어룩에 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트렌드를 이야기할 때 7번째 Hitting to the Resale Market, 그래서 N차 신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 차례 거래가 되더라도 신상과 다름없이 받아들여지는 트렌드를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요즘 중고마켓은 이전의 아나바다 운동으로 대표되는 예전의 중고거래와는 질적으로 틀려졌죠. 그래서 단순히 남이 쓰던 상품이 아니라 몇 번째, 몇 년째 받아 쓰더라도 새 것에 버금가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중고품은 이제 신상과 다름이 없거나 아니면 신상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N차 신상이라고 하는데요. MZ세대와 기성세대를 구별하는 특성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비와 관련돼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이런 중고거래에 관한 태도라고 합니다. 이전에 세대들은 풍요롭지 못한 시대를 거친 기성세대에게는
중고란 그냥 단순히 남이 쓰던 물건, 물려서 쓰는 거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컸는데, 중고는 이제 새 제품을 구매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부분이 아니라 MZ 세대들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치 있는 소비를 하고 투자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취향을 거래하면서 보물찾기를 하는 놀이터이자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공간이라는 부분인데요. N차 신상과 결합돼서 가장 우리가 또 알아줘야 되는 게 온택트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확장이 되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중고 마켓인 번개장터, 당근마켓 이런 부분의 플랫폼을 타고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N차 신상이 바뀌고 있는 소비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면서 신상품에 관한 신화가 깨지고 있다. 그래서 요즘 MZ세대들은 단순하게 신상품을 갖는다라는 것보다는 소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험해보고 경험해봤으면 그로써 모든 가치는 끝났고 경험이 끝났으면 남들한테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돌려줘서 다시 되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이라고 하는 건 소유의 개념이 있었다라고 하면 요즘의 MZ세대들은 경험이나 사용을 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남이 사용한 적 있는 깨름직한 물건이 아니라 사용성이 충분히 남아있는 쓸만한 물건이고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성비가 높은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중고마켓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MZ세대들은 어릴 때부터 많은 브랜드와 상품에 노출된 자본주의 키즈라는 건데요. 새로운 것을 사도 결국에는 중고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이런 자본주의 키즈들은 굳이 비싸게 값을 치러야 하는 신상에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비의 기준이 소유에서 사용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중고 시장의 급성장은 소비 기준에서 소유에서 사용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고마켓 이용자들은 10만원짜리 옷을 사서 한 10번 입고 옷장에 보관하느니 30만원짜리 옷을 한 5번 정도 입고 20만원에 되파는 편이 낫다라고 요즘 세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고품이 사용 후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구매나 사용 목록에 다시 등판해서 새로운 상품과 경쟁하며 업계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건데요. N차 신상의 성장은 처분에서 다시 구매로 이루어지는 순환형 소비 문화로서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당근마켓이나 벼룩시장 이런 부분도 볼 수 있고요. 스타트업 같은 파라바라, 무인 자판기 같은 부분의 판매로도 이루어지는데요. 이렇듯 중고 거래가 용돈벌이를 넘어서 새로운 재테크의 수단으로 각광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면서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어든 MZ세대들에게는 중고마켓은 유용한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는데요. 주로 덕질을 위한 품목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물건을 거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소한 재능들도 파고 있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8번째 키워드는 CX 유니버스라는 단어인데요. 유니버스, 전 세계관 이렇게 뜻하는 부분인데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뜻하는 CX라는 부분은 고객의 경험주의관에 관한 세계들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더 이상 오프라인 유통에만 의존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온라인이 활성화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이트들을 소비자들이 다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내가 미국에 아니면 일본에 중국에 어디든 들어가서 상품들을 구매하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접하는 상품과 브랜드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넘쳐나는 소비자들은 그런 정보 속에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고객의 충성도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편의성을 쫓는 소비자들을 위해 브랜드를 관리하고 디지털 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고객 경험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 관리는 CX 유니버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 경험이라는 부분이 단편적인 접점 관리에 그치지 않고 마치 마블의 유니버스처럼 특정 브랜드의 세계관을 공유할 때 이런 고객 경험의 세계관들은 확장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많이 알고 있는 유저 익스피리언스하고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하고는 틀린 거예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는 그냥 내가 상품을 이용해보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면 내가 그 물건을 구매했어요. 구매하고 나서부터 내가 그 물건을 쓰기까지에 관한 경험들이 유저 익스피리언스예요. 써봤던 경험. 초이스가 끝나고 났을 때의 경험을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하고요. 고객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상품을 접하기 전에서부터 광고를 보면서 관심을 갖는 것, 그 부분을 체험하기 이전에부터 시작되는 게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그 브랜드에 관해서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좋은 인식을 가지고 경험을 해보고 그래서 구매로 이루어지고 다시 그 부분이 확장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가 되어지는,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고객들과 나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브랜드들이 탄생한다는 게 UX, CX 유니버스의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객 경험 유니버스의 첫 번째 목표는 첫 번째로는 심리스 경험이라는 겁니다. 심리스. 이런 단어들을 요즘에 많이 쓰시죠. 이음새가 없는 이라는 뜻인데요. 영어 단어로는 봉제선이나 물리, 결합된 흔적이 없는 제품 디자인 등 물리적인 대상으로 쓰였다라고 하는데 디지털 라이프가 본격화된 이후에 인터넷 환경이나 이커머스 아니면 연속적인 모바일 경험 등의 심리스라는 단어가 쓰이면서 온 오프라인 경험을 전반으로 주요한 가치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번역하자면 소비자들에게 번거로움을 주지 않고 그 다음에 끊임이 없는, 단절이 없는 속성을 말하는데 관련 업계에서는 심리스라는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넷플릭스예요. 여러분들은 왜 넷플릭스를 이용하시나요? 그거의 가장 큰 장점은 정주행이라는 거죠. 끊이지 않고 불편함이 없이 계속 끝까지 내가 원하는 것만 볼 수 있다는 부분의 특징이 넷플릭스의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 중에 하나는 또 QR코드, 네이버페이 이런 부분들도 카드가 필요 없이 한꺼번에 결제를 할 수 있고 뭐 어떤 부분에 불편함이 없다라는 부분에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다른 데로 유출되지 않고 그 안에서만 세계관을 형성하면서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가둬두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설명 보실게요. 네, 그 다음 두 번째가 자발적인 데이터 제공 경험이라는 부분인데요. 더 많은 데이터가 모일수록 더 나은 고객의 경험은 구축이 가능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성장 가도를 달리는 기업들은 고객 경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쏟고 있는데요.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내는 게 성장의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혹여 디지털 기업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올해 초 인천국제공항에 주차 로봇을 도입하기로 했다 합니다. 드넓은 공간을 찾아 헤매는 시간도 없는데 막 주차 공간이 없어서 헤매본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유용할지 기대가 되실 텐데요. 스마트 주차 시스템이 도입되면 픽업존이라는 곳에 세워놓은 차를 주차 로봇이 인근 주차장에 대신 주차해주기 때문에 주차 시간이 획기적으로 절약될 수 있답니다.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불편감을 해소를 할 수가 있다는 점인 거죠. 아무리 좋은 것들을 사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우리가 기획을 했다라고 해도 그게 색다르고 흥미로운 경험을 줄 수 없으면 MZ세대들한테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MZ세대들은 본인들이 관심 있고 조금 더 짧고 재미있고 하는 부분들을 좋아하는데요. 그거의 가장 큰 장점은 그거를 그렇게 해봤던 색다른 경험과 이런 부분들을 온라인에 올려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고 그런 부분을 보고서 좋아요 소리를 듣고 다시 퍼가고 하면서 이런 부분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에 색다르고 흥미로운 경험인 꼭 필수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일회성 체험 행사와 같은 관성에서 탈피하고
흥미롭고 색다른 경험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아홉 번째 키워드는 Real Me. 그래서 레이블링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일컫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굉장히 2020년도 키워드가 멀티 페르소나, 그래서 다양한 부캐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요즘 MZ 세대들을 본따서 만들어진 단어였는데요. 그만큼 여러 방향의 내가 있기 때문에 본인 자신의 모습이 정말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늘 자기의 정체성을 궁금해하죠. 그래서 본인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개량화되고 규칙화하고 거기에 어딘가에 본인을 소속되기를 희망하는 요즘 MZ세대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매체들을 접하고 있죠. SNS, 인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그 안에서의 본인들의 모습이 한 가지인가요? 아니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 요즘 현대 MZ 세대들은 정체성마저 혼란을 가지고 있는데요.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유형화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그러는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늘 정체성이 궁금하죠. 동서양의 신화나 민담, 전래동화 등의 근원들을 따라가 보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관한 질문에 맞닿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커뮤니케이션이 극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이 질문이 가진 함의가 더욱 복잡해지는데요. 디지털 매체의 영향으로 나라는 정체성을 알게 모르게 타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본인이 SNS에 올리려고 했던 글이나 사진을 방문자의 댓글을 보고 그들의 기대에 맞춰서 변형하거나 포기한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타자의 시선에 맞춰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하면 SNS 방문자들은 나의 정체성을 그렇게 인식하게 되고 종국에는 그럼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인정되게 된다는 건데요. 이런 현상이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본래의 자신과 외부로 표현되고 인정받는 자기가 점차 동떨어지게 되면서 정체성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점인데요. 그 결과 현대인들은 자신을 설명하는 하나의 표시, 그게 레이블, 단어, 이름 이런 거를 원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레이블링에서 저희는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로 단계를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개량화예요. 자신을 레이블링하는 첫 번째 단계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한 데이터로 스스로를 개량화해서 유형을 도출해가는 건데요. MBTI 테스트라고 많이들 해보시고 알고 계시죠? 설문지의 항목에 따라서 가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이렇듯 본인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량화가 되어져 있거나 개량화가 되어져 있는 테스트를 통해서 본인의 규정짓기를 원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레이블링 게임의 첫 번째 개량화입니다. 첫 번째 개량화를 했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비유화라고 하는 건데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보면 인간 구찌, 인간 샤넬, 연예인들을 보면 누구는 뭐다라고 해서 무수한 많은 이미지와 사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브랜드는 그 자체의 하나의 은유라는 거죠. 소비 사회에서 내가 어떤 브랜드를 소비하느냐가 개인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소비가 나와 남을 구별시킨다라는 전제를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만의 매력이 브랜드로 쉽게 의인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유하고 확인받기. SNS에 본인이 입은 거나 개량화가 된 비호화를 통해서 올리게 되면 남들이 좋아요 라고 하면서 인정을 받고 그 부분을 다시 퍼다 나르면서 소통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요즘 세대의 MZ 세대들의 레이블링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조명받는 트렌드는 언택트 기술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언택트 기술이 지향해야 될 방향은 인간과의 단절이나 대체가 아니라 인간적 접촉을 보완해주는 역할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소비자가 구매 결정을 내리는 가장 중요한 순간인 진실의 순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휴먼 터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휴먼 터치 실현 방법으로 3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고객 중심의 공간과 동선 꾸미기라는 부분입니다. 예시로 우선은 호텔 같이 보여지는 은행의 룸 하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요즘 우리나라 은행들 보시면 비대면이다 라고 해서 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모든 부분이 화면이나 터치스크린으로 변화됐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미국은 훨씬 더 이전부터 그렇게 변화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나 고객들이 더 이상 은행들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고 고객과의 의사소통이 단절이 되는 부분을 보여줘서 우선은 은행을 약간 호텔처럼 그 다음에 카운셀러들을 두면서 불편한 부분이 없는지 그 다음에 커피 서비스도 제공을 해드렸더니 고객들이 은행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그럼으로써 고객들이 그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훨씬 더 은행의 홍보도 많이 되고 많은 부분을 보완을 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예시를 보여준 예입니다. 두 번째가 인간적 소통의 강화라는 부분인데요. 기업과 고객의 물리적 접촉의 기회는 크게 줄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연결 통로는 더욱더 활발해지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는데요. 언택트 마케팅의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언택트 기술을 잘 활용하지 않았던 시니어들까지 본격적으로 언택트 기술에 익숙해지면서 고객 터치 포인트를 더 넓혀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한 예시로 오뚜기의 함영준 회장이 이제 작년에 함현지 씨와 함께 먹방을 선보이면서 화제에 오른 영상인데요. 온라인으로서 요즘 MZ 세대들이 온라인상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접촉이 훨씬 더 많다는 점을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온라인에서 이제 기업 회장님들도 그 다음에 기업들 관련된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올리면서 MZ 세대들이 머무르는 특성들의 그 다음에 그런 사이트들, 온라인 커뮤니티들의 이런 부분들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내부 조직 구성원들의 마음 챙기기.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원격 근무 시스템이 자리를 잡으면서 집에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에 익숙해 가고는 있지만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고립되어 일하다 보니 같이 있을 때 교류와 스킨십이 부족해 허전함을 느끼기 때문인데요. 부서원들 간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일부 회사들은 랜선 회식을 진행하기도 하고 각자 음식이나 주류를 앞에 두고 먹으면서 화상으로 회의를 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한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심리 터치를 강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경영 이념이 감성 경영의 실천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업 경영에 있어 감성 리더십, 감성 지능, 감정 노동자의 개념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쩜 감성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원들 개개인의 맞춤화된 배려가 필수적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21년 트렌드 총 10가지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영상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